안녕하세요. 저는 65세의 이순분입니다. 구청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남편과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어요. 큰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저는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크게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데는 충분했죠. 작년에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는 편하게 쉬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동네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평범한 노부부의 삶이에요. 하지만 이런 평범한 저의 인생에 결혼한 지 7년 된 착하고 이쁘기만 했던 며느리의 실체가 밝혀지며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손 꼭 잡고 다니죠. 점심때가 되면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할머니들 수다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하루가 가요.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 데리고 와요. 며느리도 가끔 반찬을 가지러 들르곤 하죠. 얼마 전부터는 탁구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나이 들어 배우는 게 쉽진 않지만 재미있더라고요.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며 고추며 그게 요즘 낙이라네요. 누가 보면 너무 심심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평범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7년 전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였어요. 남편 명의로 사서 세줬던 아파트를 새신랑 새신부에게 등기 이전해 줬죠. 남편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대출받아 힘들게 산 집이었는데 아들 결혼한다고 흔쾌히 내어줬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뭐가 아깝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신혼부부가 전세 얻기 힘들다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며느리가 참 맘에 들었어요. 이쁘고 착하고 싹싹하고 그새 7년이 됐네요. 그동안 손주도 둘이나 낳고 아들 내외는 매달 약간의 용돈을 챙겨주네요.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며느리가 드리는 게 도리라며 그래서 그냥 받아주고 있죠. 그렇게 아들 가족과 가까이 지내며 살고 있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아파트 명에 돌려줄 때 주변에서 많이들 말렸어요. 부부가 노후 준비도 해야지. 나중에 재산 없으면 자식들한테 버림받아라며. 요즘 세상에 집을 그냥 주나 줘도 나중에 줘야지. 본인들 힘으로 대출받아서 전세라도 살게 하지. 하지만 남편이 단호했어요. 우리는 작지만 연금으로 살면 되지. 어차피 우리 아들인데 언젠가는 집 한 채 해주면 좋지. 애들 힘내라고. 사실 그 집은 우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 35년 공직 생활하고 내가 시장에서 장사해서 꼬박꼬박 대출 갚아가며 마련한 거였죠. 하지만 우리 부부 마음은 같았어요. 결혼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값이 자꾸 오르는데 지금 안 해주면 우리 아들 언제 집 가져보겠어. 그리고 어차피 줄 거면 지금 주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들 월급으로는 서울에 집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평생 모은 재산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죠. 우리 노후는 어떡하나. 이러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하지만 아들 내외가 들어가 살면서 집이 더 환해진 것 같아요. 집이 가까우니
가끔 손주들 봐주기도 좋았어요. 가끔 퇴근길에 아들이 사서 주고 가는 소소한 간식거리에 우리 부부는 행복해요.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요. 며느리가 때때로 하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져요. 결혼 전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웃음거리가 됐어요. 집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옛날 반찬 가게 옆 가게에서 야채 파는 친구를 만났어요. 준분아, 너희 며느리 얘기 들었니?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며느리가 왜? 그게 요즘 젊은 남자랑 자주 다닌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며느리가 어떤 앤데.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죠. 집으로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착하고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시장 아줌마들 말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자꾸 그 말이 떠올라요. 설마. 하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우연히 며느리를 봤다고 예, 순분아. 사실 하면서 친구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순간 내 눈을 의심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화장에 평소에 본 너희 며느리 모습이 아니더라. 저 가방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닌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는데 너희 며느리는 당당한 걸음으로 백화점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아들 월급으로는 감히 꿈도 못 꿀 명품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그날 밤은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친구가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순분아, 너희 며느리 봤다며? 우리 며느리를? 누가? 명동에서 봤다는데 친구가 말을 고르더니 샤넬백에 구찌 옷에 완전 백화점 모델 같았다던데. 무슨 소리야? 그것만이 아니래. 청담동 명품관에도 자주 간대. 거기서 한번 지르면 몇백만 원씩 나간다던데. 아들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매달 아이들 키우고 우리 용돈 조금 주는 것도 빠듯하다던 아들 내외인데 설마. 누가 또 잘못 봤겠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그래도 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런 시장 소문이 얼마나 부풀려지는지 제가 더 잘 아니까요. 오늘도 남편이 새벽에 텃밭에서 따온 상추로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주말이면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끓여주는 된장찌개에 밥을 먹고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에 집안이 왁자지껄. 이렇게 행복한 일상이 새삼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리 없지. 남의 말을 함부로 쉽게 말하는 사람들 참. 가끔 며느리가 들고 오는 작은 선물에도 행복해하고 어머님. 이거 길에서 파는 거예요. 어머님, 수족 냉증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하며 거실에서 신을 수 있는 덧버선을 사왔어요. 그 해맑은 얼굴이 내 며느리인데 시장 소문 같은 건 그냥 흘려버리기로 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고
이런 게 진짜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몇 년 전부터 우리 동에서 조금씩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간단히 식사 대접하는 봉사활동 갔어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데 이번엔 동네 약국하는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순분아 미안한데 이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말을 해줘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너희 며느리 청담동 백화점에서 봤다는데 아니, 김 약사도 그런 소리를? 우리 조카가 거기서 일하거든. 근데 지난주에 와서 몇백만 원씩 쓰고 갔대. 또 그 소리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매일 손주들 키우고 바쁘고 저녁이면 피곤해서 일찍 자는 애인데 에이, 잘못 본 거겠지. 우리 며느리랑 닮은 사람 본 거 아니야? 웃으며 넘겼지만 또 듣는 소문이라 괜히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떤 앤데. 그리고 걔네가 그럴 돈이 어딨어? 우리 아들 알잖아.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종일 아이들 챙기고 유치원 쫓아다니고 애들 키우기도 버거워. 명절 때면 제일 먼저 와서 시부모 봉양하고 일 돕고 주말이면 정성껏 반찬 해주고 한 번도 시댁 일에 인상 찌푸린 적 없는 애가 우리 며느리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가 비슷한 사람이랑 착각했겠지. 우리 며느리는 검소하고 성실한 며느리인데 그래. 나도 알지. 그래,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이런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게 오히려 며느리한테 미안할 정도였어요. 남의 말만 듣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자꾸 들려오는 소문이 신경이 쓰이긴 해요. 이번엔 미용실에서 만난 친구가 너희 며느리 압구정에서 봤다던데. 이런 말을 하고 마트에서 만난 이웃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봤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비슷한 말들이 들려와요. 하지만 전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는 검소하게 살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은 이 소문들이 다 거짓말이길 바라는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해요. 아들이 중소기업 다니는데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명품은 무슨. 사람들이 그냥 질투하나 봐요. 요즘 젊은 며느리가 시댁에 불평 한마디 없이 사니까. 얼마 전에도 며느리가 용돈도 꼬박꼬박 입금하고 명절에 시부모 생일에 아이들 유치원에. 그래 요즘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고들 하긴 했지. 착한 며느리가 식이 나서 하는 소리겠지. 그래, 그런 거야. 돈도 없는 아들 내외가 무슨 수로 명품을 사겠어. 시장 아줌마들 잡담이나 동네 사람들 질투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데도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근데 왜 하필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소문이 났을까? 기분 나쁘게. 그리고 그런 소문은 무시하기로 했어요. 몇 달 후 친구들과 모임에 갔는데 얘들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오랜만에 스트레스나 풀자. 노래방 갈래? 누군가가 제안했어요. 그래, 오랜만에 노래방 가자. 저녁 9시 평일인데도 노래방이 꽤 붐비더라고요. 한참 놀다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옆방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지나치려는데 어딘지 낯익은 얼굴, 우리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온몸이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고 진한 화장의 향수 냄새.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젊은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후다닥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그동안의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던 걸까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준분아, 웬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어지러워서 먼저 가볼게. 겨우 이 말만 하고 도망치듯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 주저앉아져 길가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다른 사람이었을까? 자꾸 그렇게 믿고 싶은데 분명 우리 며느리가 맞았어요. 평소 집에서 입는 수수한 옷이 아닌 화려한 명품 차림으로 게다가 모르는 남자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가족들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남편에게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마음을 진정하고 심호흡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며칠째 잠을 못 이뤄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남편이 걱정스레 물어보네요. 여보, 어디 아파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말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네요.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서 아프다며 누워 있었어요. 이제 보니 며느리 모습이 다르게 보여요. 물어보고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거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아들은, 손주들은,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밤새 뒤척이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은 알고 있을까? 생각해보니 아들이 출장이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다녔는데 혹시 알고 있는 걸까요? 알면서도 애들 때문에 참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회사에만 충실한 걸까? 말해줘야 할까? 하지만 이런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엄마가 아들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말하면 이 가정이 깨질 텐데 손주들은 어쩌고 차라리 모르는 척 할까? 아들이 행복하다고 믿게 할까? 밤새 이런 생각만 하다가 날이 밝는 걸 보네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결국 탐정 사무실을 찾았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이 떨리고 땀이 났어요. 7년 전 결혼한 제 며느리를 조사해 주세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요. 탐정은 차분히 메모를 하더니 1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계약금을 건네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우리 며느리를 의심하고 이 돈을 다 버려도 좋으니까 제발
아닌 걸 밝혀주시길. 진실이 뭔지,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알아야만 했어요.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때까지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나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도 변함없이 그대로네요. 남편이 물어봐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아니,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전화할 때면 더 괴로워요. 엄마, 내일 며느리가 불고기 재워서 들린대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눈물만 나더라고요. 손주들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저 어린 것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탐정사무실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혼자서만 끙끙 앓았어요. 밤마다 목 놓아 울다가도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말이면 가끔 며느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야 했어요. 이런 이중생활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탐정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청담동 백화점을 가시더군요. 매일 명품 가방이 바뀌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압구정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남자와 자주 만나시는데 자세한 건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어머님이 알고 계신 게 일정 부분 사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더 듣기가 두려워.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며느님이 강남에 따로 원룸을 두고 계세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원룸이라니 그곳에서 무슨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빨리 모든 게 밝혀졌으면 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두려워요. 탐정의 최종 보고를 받았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결혼 전부터 며느리는 사치 때문에 큰 빚을 지고 있었대요. 카드빚만 수천만 원, 대부업체 빚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아들을 만나고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치 버릇은 여전했나 봐요. 몰래 명품을 사고 비싼 음식점을 다니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이어졌어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며칠에 한 번은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집까지 내어주고 아들의 인생을 맡겼다니. 탐정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며느리가 따로 얻은 원룸에서 우리 아들 회사 부장과도 만나고 있었대요. 아들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결혼 때 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몇 건이나 받았더라고요. 아들도 모르게 남편 도장을 도용해서 심지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탐정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법적 처벌감입니다. 서류 위조 사기 큰일이에요. 손이 떨려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이걸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 아들의
회사 부장님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날 저녁 결국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며느리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하며 탐정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그동안 세상을 헛살았구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 오랜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었단 말인가. 본인을 자책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말했어요.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며느리에게는 개선의 여지는 없다고 보이네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상의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해서 퇴근 후 혼자서 집에 와달라고 했죠. 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손으로 탐정의 보고서를 내밀었죠.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조사하시면 어떡해요? 소리를 지르던 아들은 사진들과 증거를 보더니 점점 얼굴색이 변해갔어요. 특히 회사 부장님과의 관계를 보고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죠. 아들은 괴로워하며 서류 뭉치를 구기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과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실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혼하면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미친,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하지만 아들이 말렸어요. 아버지, 그러면 제 회사 생활도 끝이에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우리 아이들요. 이런 고통을 혼자 참아왔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들이 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이프가 아버지가 주신 집 담보로 은행뿐만 아니라 저 몰래 여러 군데서 사채를 빌렸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얼마나?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씩 제가 모르게 몇 군데를 은행에서 대출 한도까지 받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채까지 썼나 봐요.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평생 모아서 아들 준 집이 이렇게 날아가 버릴 줄은.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말도 못하고 애들 때문에 참고 매일 밤 술만 마시고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평생 공직 생활하고 장사해서 모은 재산이 이렇게. 얼마나 빚을 진 거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파트 전체 대출만 8억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말을 안 하니까.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여보! 남편을 부축하며 앉혔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 잘 살라고 준 집인데 이렇게. 아들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반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여줬어요. 7년 동안 조금씩 여러 군데서 더 충격적인 건 제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썼더라고요. 은행, 제2금융권, 심지어 사채까지. 이게 어떻게 은행에서 확인도 안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설명했어요. 위임장도 제출하고 그동안 이자는 제때 갚아서 은행에서도 의심을 안 했나 봐요. 게다가 집이 담보로 있으니 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7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질러 왔다니. 이제 어쩌지? 우리 셋 다 답이 없었어요.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와이프는 맨날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애들 깨워서 유치원 보내는 것도 제가 매일 했어요. 아침에는 제가 유치원 보내느라 바쁘고 저녁에는 애들도 인스턴트로 대충 때우고. 아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당장 이혼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혼하면 제가 키워야 하는데 회사 일도 바쁘고 어머니, 아버지께도 죄송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이런 며느리 보시게 해서 너무 죄송해서. 그제야 알겠어요. 왜 손주들이 요즘 점점 말라가는지, 왜 그렇게 할머니 집에 오고 싶어 하는지. 가슴이 미어져요. 우리가 몰랐다는 게,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했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며칠 전에는 회사에 있는데 11시가 넘어서 큰애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배가 고프다고,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고. 작은 애는 열이 나는데도 약도 없고, 엄마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아들이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들 방을 보셨어요? 옷장에는 편의점 도시락 쓰레기, 책상 서랍에는 컵라면, 봉지들. 아이들 유치원 알림장도 전혀 확인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연락 받았는지. 와이프는 맨날 명품백 들고 비싼 옷 입고 나가는데 정작 아이들 옷은 작년 거 그대로. 듣고 있던 제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니? 말씀드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혼하면 아이들은 더 불쌍해질 텐데. 그제야 알겠어요. 왜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만 오면 냉장고부터 뒤지는지. 왜 늘 배고프다고 하는지. 그렇게 모든 것은 밝혀지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해.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째, 법적 대응을 해야 해. 서류 위조는 명백한 범죄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둘째, 아이들을 우선 우리가 데려와야겠어. 저 집에서는 안 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셋째,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해. 증거도 충분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결심이 선 눈물이었죠.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야겠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을 내렸어요. 드디어 시작된 법적 대응. 아들이 경찰서에 증거를 들고 갔어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 아들 대신 만들었던 위조 위임장부터 인감 도장 날인까지. 대출 서류들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사기죄, 위조죄까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회사에도 사표를 냈어요. 부장과의 관계도 모두 폭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걸 정리했죠.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다른 피해자도 있었대요. 이제 손주들은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아이들 방도 새로 꾸미고 책상도 사주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하고 숙제도 챙기고 가끔 아들이 말해요. 엄마, 이렇게라도 끝내서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아이들이 더 상처받았을 텐데. 손주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도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있으니까 좋아요. 매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고, 아빠가 이제 매일 책도 읽어주고, 숙제도 봐주고, 큰애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는 집에서 맨날 자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아침밥도 꼭꼭 챙겨주고, 간식도 손수 만들어주고, 숙제도 도와주면서 이런 게 따뜻한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우리가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까. 새로운 출발. 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다행히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죠. 엄마, 이제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요. 아이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떳떳한 아들이 될게요. 물론 우리가 입은 피해는 너무 컸어요. 평생 모은 재산에 큰 구멍이 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피해갈 수 없었던 일이라면 이 소중한 손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 다행이다 했어요. 지금은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생활보다는 진실된 모습으로 사는 게 낫잖아요. 아들도 전보다 더 씩씩해졌어요.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요. 빚은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남편의 퇴직금으로 일부를 맡고 나머지는 아들이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새로운 시작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했죠. 그동안 들려오던 소문들, 시장에서 동네에서 들리던 이야기들 다 사실이었네요. 우리 가족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아들은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나긴 해요. 어쩌다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 아들과 손주들을 어떻게 그렇게 대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힘들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게 무뎌지겠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우리 가족 이제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했던 과거는 잊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해요.